네, 현대문학 작품론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80년대 황지우 시인과 김용택 시인의 시를 형태 실험의 두 양상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황지우 시가 첫 시집에서 서정시와 형태 파괴시, 즉 실험 양식인 해체시 계열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집 이후에 세 번째 시집까지 서정 양식과 실험 양식이 혼합되는 그런 양식적 혼합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공부했고요. 김용택의 시는 민중시 계열의 황지우와는 다른 입장에서 시를 썼지만 대동소이하게 첫 시집에서 서정시 양식과 전통 양식의 재현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시집 이후에 그 양식적 혼합이 일어났다. 서사시 양식을 도입해서 장시화되고 또 서정시 양식과 서사 양식이 혼합되는 그런 양식적 혼합이 시도되었다라는 것이 내가 보는 큰 틀에서 황지우 시인의 양식적 변화와 김용택 시인의 양식적 변화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큰 틀에서 양식적 변화가 그러하지만 또 세부적으로 또 다양한 형태적 실험, 형식적 실험, 또 내용에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더욱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단원에서 그것을 각 시인 각각을 예를 들면 황지우 시인이나 김용택 시인 각각의 시세계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기는 지금 시간 관계상 그리고 단원의 지금 구성상 좀 어렵지만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렇게 살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과제물 작성을 위해서 자신이 관심 있는 시인을 김수영이든 김춘수든 또 김지아, 황지우, 김용택 또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조지훈 시인이나 또 김종삼, 김강림, 전봉근 이렇게 잘 선정을 해서 작품을 시집을 읽어보고 그러한 심층적인 해석,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황지우 시인과 김용택 시인의 시에 대한 정리입니다. 이처럼 황지우와 김용택의 시가 보여준 형태 실험의 두 방향은 1980년대 해체시와 전통 재현시, 자, 이렇게 그 용어를 압축했습니다. 황지우가 보여준 형태 실험은, 형식 실험은 해체시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고 있고 김용택의 시가 보여준 형태 실험은 전통 재현시다. 이렇게 용어를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양식적 분리가 두 개의 양식으로 분리되는 경향이 있었죠. 첫 시집에서 특히 양식의 혼합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황지우는 서정 양식과 실험 양식을 혼합하는 양식 속에 독백과 대화라는 시적 진술을 삽입하여 어떤 경우는 독백을 구사하고 어떤 경우는 대화체를 구사합니다. 소통이 단절된 사회 속에서 진정한 대화를 희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적 주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틀의 주제다. 물론 이 큰 틀의 주제 안에 또 세부적인 주제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큰 틀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황지우 시인이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단절된 사회 속에서 진정한 대화를 희구했다. 다음 김용택에 대한 정리입니다. 김용택은 서정 양식과 서사 양식을 혼합하고 판소리 타령의 운율을 변형시켜 모순적 현실에 대항하는 개인 정서를 생생히 묘사하려는 시의식을 추구한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김수영, 김춘수, 김지아 60년대의 김수영, 김춘수 70년대의 김지아 물론 그 이후에
시들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김지아의 경우에 90년대 발표된 중심의 괴로움이라는 작품을 우리가 분석해 보았죠. 80년대 황지우와 김용택, 이제 90년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시적 실험과 해탈이라는 관점에서 초월이라는 관점에서 90년대를 대표하는 또 3명의 시인을 지금 선정해 보았습니다. 유화, 성기환, 박상순, 이렇게 3시인인데요. 크게 대중문화, 테크놀로지, 무의식적 타자성,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차례대로 유화의 경우는 대중문화를 패러디했고, 성기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테크놀로지적 상상력을 발휘했고, 박상수는 무의식적 타자성을 표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 대중문화의 패러디라고 하는 계열이 유화 이후에 지금까지도 많이 형성되어 있고, 성기환의 테크놀로지적 상상력도 그 이후에 많은 젊은 시인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박상순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대표적인 시인들을 이제 90년대에 이 3명으로 압축해 보았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유화까지만 살펴보는 것으로 지금 진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유화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성기환이나 박상순 같은 좀 더 현대적이고 90년대 이후에 새로운 시적 상상력을 개척한 그런 시인들까지 앞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90년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1990년대의 시의 기본 유형을 추출한다면 첫 번째, 도시적 일상성의 시. 자, 조금 전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80년대 시가 해체시와 전통 재현시 이렇게 볼 수 있다면 90년대가 되면 민주화가 상당히 이제 80년대에 그렇게 추구했던, 그렇게 투쟁하면서 얻으려고 했던 그 민주화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 혹은 정치적 상황이 그 저항의 문학과 예술이 시대를 지배하던 80년대에서 90년대로 접어들면 이제 일상에 대해서 문학과 예술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적 일상성의 시가 이 90년대 시의 기본 유형을 이루고 있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시인들이 또 많이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은 삶의 원형 탐구인데, 소위 말하는 생태적 상상력, 환경 생태에 대한 경각심이 부각된 것이 90년대입니다. 그 이후에 물론 지금까지도 환경 문제, 생태 문제는 지금까지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지만 이 90년대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삶의 원형을 탐구한다는 이런 시적 주제가, 시적 추구가 이 90년대 시의 기본 유형을 이룹니다. 세 번째는 여성성의 시쓰기인데, 지금 우리 2010년대 가장 문학 현상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페미니즘 문학 예술이죠. 이때 그 원조는 90년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여성성의 시석이라는 형태로 90년대 시에 여성 시인들이 대거 중요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90년대인데,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시적 실험과 시적 초월의 주제에 근접한 유형은 도시적 일상성의 시다. 이 도시적 일상성의 시 중에서 실험 시들을 쓰는 시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적 초월에 해당되는 주제를 보여주는 시인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이 첫 번째 유형을 다시 또 분류를 해봤습니다. 도시적 삭막함을 직접 드러내어 비판을 시도하는 경향. 두 번째는 대중문화를 패러디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소비 문화에 대한 매혹과 반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경향으로 나눌 수 있다. 자, 도시적 일상성의 시를 다시 둘로 분류하면 도시의 폐해를 비판적으로 보여주는 시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대중문화 패러디라는 새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화의 경우는 바로 이 대중문화 패러디에 해당되죠. 80년대의 형태 파괴시 혹은 해체시의 계보를 계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또 이런 형태 파괴시들이 오교원의 경우에 나타나기도 했었죠. 자, 전자의 특징에 해당되는, 즉 도시적 폐해를 직접 드러내는 경우, 자, 예로서 기형도, 이문재, 김기택, 후자의 경우는 장정일이 여기 해당됩니다. 대중문화의 패러디, 장정일이 그 사례로 보여주고, 유화도 여기 있고 한민복, 함승호, 박정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우리가 유화의 경우를 선별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편 대중문화의 패러디라는 두 번째 전략은, 유화로 지금 대표되는 이 두 번째 방법은 더 젊은 시인들, 이제 이 유화보다 더 젊은 이 세대의 시인이 성규환이거든요. 젊은 시인들의 작업에 의해 급진화되어 테크놀로지적 상상력, 기계 문명에 대한, 그죠? 테크놀로지 하면 기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기술 혹은 뭐 기계 기술, 기술 문명입니다. 기술 문명적 상상력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디지털 문명이죠. 디지털로 대표되는 그런 테크놀로지 상상력으로 무장한 더 젊은 시인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징은 성규환, 이철성, 김태형, 이원, 서정학 등의 시에서 나타납니다. 이들의 시는 대중문화에 대한 매혹과 반성을 통과하면서, 자, 대중문화의 패러디 계보에서 조금 더 급진화됐다는 거죠. 더 예각화되었다. 자본과 권력과 욕망에 오염된 주체로부터 이탈을 추구한다. 이것이 두 번째 성규환과 그 경향인 테크놀로지적 상상력이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계보를 형성하고 계속 분기되면서 파생되면서 새로운 경향의 시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0년대 시 중에서도 이렇게 다시 유형화를 할 수 있다. 자, 이제 그 다음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편 90년대 실험시의 한 유형으로 정신분석시 혹은 정신분열시라고 불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정신분석을 학을 시로 재구성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경향에 속하는, 이 유형에 속하는 시들이 정신분석적 관점이나 방법론으로 분석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이 시인들이 정신분석학을 공부해가지고 이것을 시적으로 형성하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석과 해석의 유효성을 볼 때 정신분석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혹은 정신분열적인 특성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주로 이 경향의 시들이 바로 서구시로 보면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아방가르드의 아주 첨예한 그런 시적 방법론을 이룹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자동기술법이죠. 자동기술법이 이제 다다이즘 시인이나 초현실주의, 20세기 초에 유럽 대륙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그 실험적인, 전위적인 예술가들, 꼭 문학을 하는 시인들뿐만 아니라 회화를 하는 화가들, 뭐 다른 전위 예술들까지 포함해서 그 자동기술법이라는 방법 용어가 나왔죠. 대표적으로 다다이즘이나 초현실주의 시인들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때 자동기술법은 인간이 언어를 구사할 때 대체로 감각과 정서의 차원, 느낌의 차원, 혹은 무의식의 차원, 이것은 아직 언어로 정리되기 이전의 단계,
차원이잖아요. 그 언어 이전의 차원, 즉 그러나 그것은 뭔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죠. 즉 정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정서라고도 할 수 있고 요즘 용어로 따지면은 정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어떤 에너지를 가진 어떤 엉어리 혹은 정신분석학에서는 욕망이나 충동이라고도 혹은 충동 혹은 욕망이라고 말하는 그 무의식의 에너지 그 자체가 인간의 언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분절되는 것이죠. 자음과 모음으로. 그래서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말이나 글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 행위는 그 언어 이전의 어떤 에너지를 질서정연하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언어가 구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로서 시를 쓰는 시인들도 문학도 이 이성의 정리 작업, 질서화 작업, 구조화 작업을 거치게 마련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어 이전에 이 정리되지 않은 어떤 무의식의 그 에너지가 의식화되고 정리된 채 이성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동기술법은 바로 그 무의식의 에너지가 훼손되지 않고 의식화되고 언어화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질서정연하게 정리가 된다는 것이 이제 훼손되는 것입니다. 왜곡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표출한다는 거. 사실 그건 어찌 보면 너무나 힘든 것이고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 왜곡과 변형을 거치지 않은 그 순수한 언어 이전의 그 에너지 자체를 예술로 표현한다는 것이 이 자동기술법입니다. 이 자동기술법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체로 이성의 질서 정연한 이성의 정리작용 이걸 거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원래 그 에너지를 그대로 표출하려면.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죠? 비몽사몽간에 마치 꿈을 꾸듯이 잠에 빠져서 꿈을 꾸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자동기술법이죠. 그래서 이 자동기술법을 구사하는 것이 다다이즘이나 초현실주의 시인들에게는 하나의 방법론이었다. 초현실주의적 기법의 하나가 이제 자동기술법입니다. 또 이외에 다른 기법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몽타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다이즘 초현실주의의 기법입니다. 여러 가지 단편적인 이미지들을 합쳐놓는 것이죠. 중첩시키는 거, 오버랩시키는 거. 이게 이제 몽타주인데 여기는 이제 몽타주라는 것이 표현 안 됐지만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정신분열적 언어를 통해 기존의 시적 문법이나 통사 구조를 해체한다. 그러니까 문법도 해체하는 것이죠. 그래서 횡설수설하는 듯한 어떤 시들이 있고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서 해석도 어려운 난해 시들이 대체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통사 구조를 해체한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왜 이런 기법을 쓸까요? 무의식의 원형을 보존해서 예술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이제 90년대에 나타난 여러 가지 시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이성훈 시인 같은 시인은 60년대 시인이지만 이미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계보에 있는 바로 박상순, 박서원, 함기석 등에서 발견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이러한 실험시가 아방가르드적 첨예한 실험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유형에 속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단원에서 공부하는 시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논쟁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난해시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질서정연한 이성으로 포착되기 어려운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논쟁도 있었습니다. 최동호 시인이 이성훈 시인의 시를 비판하면서 일종의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새로 도입된, 새로 수용된 어떤 문해사조하고도 접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경향은 이러한 실험시의 경향, 아방가르드적 경향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문학 예술의 흐름과 접목이 되어서 이 시대에 상당히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문학과 예술의 입장을 견지하는 시인들의 경우는 이러한 시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보였죠. 그래서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논쟁의 일환으로 지금 이 시 분야에서는 최동호 시인이 이승훈 시인의 시를 비판하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주체의 분열과 통합이라는 중심 테마를 놓고 벌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최동호 시인의 경우는 전통 서정시를 대표하는 그런 입장에서 주체가 통합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이승훈 시인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 혹은 여기서 얘기하는 90년대 실험시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바로 주체가 분열되는 것을 오히려 시 예술은 주체의 분열을 통해서 더 자유와 해방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이 상반되는 입장을 가지고 서로 논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와 정신주의 시의 논쟁,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를 이승훈 시인이 주장했다면 정신주의 시는 최동호 시인이 주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정신주의 시의 모토가 즉 중심 주제가 주체의 통합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는 역시 해체죠. 주체의 분열 혹은 해체입니다. 그래서 90년대 시적 지형도의 단면을 보여준 바 있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 90년대 시 중에서 시적 실험을 보여주는 세 가지 유형을 이렇게 첫 번째 대중문화, 유화로 대표되는 대중문화의 시. 대중문화를 패러디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중문화의 패러디입니다. 두 번째 테크놀로지적 상상력. 이것은 성기환으로 대표되고요. 이 무의식적 타자성에 해당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실험시, 자동기술법, 초현실주의적 기법을 통해서 인간의 무의식을 가감없이 표출하는 것. 그 박상순 시인으로 대표된다. 이 세 경향을 통해서 90년대 시의 시적 실험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화를 중심으로 대중문화의 패러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화는 두 번째 시집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라는 제목의 시집을 내게 됩니다. 이 시집으로 인해서 유화가 일약 유명한 시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제목부터가 상당히 독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제목이죠. 90년대에 그 젊은 이들이 주로 대중문화를 만끽하면서 젊음을 표출했던 공간이 압구정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압구정동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 공간을 이 시집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당시에는 뭐 압구정동 오렌지족이라는 뭐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 시집의 특성을 역시 양식적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80년대 황지우, 김용택 시인을 양식적 측면에서 큰 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유화의 시도 그런 양식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 두 번째 시집은 자본주의적 욕망의 분출구인 압구정동과 이 공간은 이 지명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구정동 하면 자본주의적 욕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반대쪽에 정반대 극에 순수 자연의 원형적 공간이 등장합니다. 이 작품 속에, 이 시집 속에 그것이 한화대라는 공간입니다. 이것도 상징성을 갖고 있죠. 이 한화대는 이 유화 시인의 고향이 고창인데 고창 지역의 어떤 한 마을 이름입니다. 역시 지명입니다. 그러나 이 한화대는 압구정동과 정반대 극단에 있죠. 순수 자연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유화는 이 시집에서 이 두 개의 공간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즉 압구정동 시편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화대 시편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중문화의 패러디를 통해 매혹과 반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그랬거든요. 자, 이 압구정동 시편이 대부분 대중문화를 패러디하는 그런 시편들입니다. 자, 두 시를 인용했습니다. 이 두 개의 시가 모두 이 두 번째 시집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에 수록된 시입니다. 자, 양식적인 면에서 혹은 그 시적 특성에서 두 가지가 공존한다 그랬는데 첫 번째가 바로 순수 자연의 원형적 공간입니다. 그것이 하나대인데요. 제목에도 등장하죠. 정글어가는 하나대를 바라보며. 정글어 간다는 것은 무성해 간다는 겁니다. 숲이 무성해진다 이런 뜻이겠죠. 제목에도 이 하나대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오, 정글어가는 한 마을이 저 모든 것들을 오래오래 길러온 어머니였습니다. 자, 무성해가는 이 시골의 한 마을이 하나대가 모든 것을 길러온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 이제 가실비 젖은 집 벼눌처럼 온 삭신 흙 속으로 꺼져가려 합니다. 이제 상실되어가고 소멸되어가는 이 순수 자연의 공간에 대한 뭡니까? 해한 이런 것들이 후회, 해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안타까움, 미련 이런 것들이 이 작품에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이 마을을 순수 자연의 마을을 어머니와 비유한다는 것, 어머니와 연결시킨다는 것도 이 작품의 경향이 순수 서정시에 가깝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순수 자연 혹은 특히 어머니, 그죠? 여성적 이미지 이런 것이 우리 독자들의 정서에 호소하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대 시편은 자연의 원형적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하나대 시편은 양식적으로 보면 전통 서정시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80년대 황지우, 해체시를 쓰던 황지우, 또 80년대 민중시를 쓰고 전통 재연시를 쓰던 김용택에게도 공통적으로 전통 서정시는 공존하고 있었죠. 대중문화를 패러디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영역을 개척한 유아에게도 90년대의 유아에게도 순수 서정시의 세계는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서정시가 시인에게는 원조격이다. 원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는 거죠. 새로운 실험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인용한 작품입니다. 제목이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3번입니다. 역시 이 번호가 붙었다는 것은 연작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 바람이 등장하는데 제목도 그렇고 이 시집의 제목도 그렇죠. 이 바람이 의미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중의적이겠죠.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우리 영화 중에서도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람이 의미하는 것은 상당히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서정주 시 자화상에도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하고 바람이 등장하죠. 바람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을 우리 수강생들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압구정동이 자본주의적 욕망의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욕망을 촉발시키는, 그죠? 인간의 욕망을 촉발시키는, 본능을 자극하는, 뭐 이런 뜻도 되겠죠. 이 바람이. 혹은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자유, 그죠? 구속된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 이것도 바람이라는 시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에 포함되겠죠. 욕망, 자유, 그죠? 서정주 시의 자화상에 나오는 바람도 그런 의미가 다분히 중의적이란 것은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가 같이 중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아마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욕망과 본능을 자극하는, 또 자유를 만끽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이 바람에 들어있겠죠. 자, 삘하다, 캐롤이 섹슈얼하게 파고드는 이 색스는 거리, 이 압구정동 거리를 얘기합니다. 지금도 90년대 그 압구정동의 그 젊음의 거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지금은 또 젊음의 거리가 뭐 강남역이든 홍대 입구든 뭐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니까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90년대에 이러한 색스는 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섹슈얼하게 캐롤, 아마 겨울 캐롤이 울려 퍼지는 무렵의 시간적 배경인 것 같습니다. 대량 학살당한 배나무를 위한 진홍곡이다. 나는 듣는다. 이랬어요. 이 압구정동에 원래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는 배나무 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거가 매장되어 있는 그 가거가 사라져버린 그 진홍곡을 듣는다. 영하의 보도부록 및 우우 무수한 배나무 뿌리들의 신음소리를, 쩝쩝대는 파리그라상, 흥청대는 현대백화점, 느끼한 면발 만다린. 자, 이 일종의 대중문화를 포함한 세태풍자적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시편에서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시리즈의 연작시에서, 또 과거 순수 자연이 상실된 어떤 것에 대한 해안도 있고, 현재의 자본주의적 욕망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매혹도 있고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합니다. 딱 하나의 어떤 시인의 입장만 가지고 이 시가 쓰여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원래 패러디라고 하는 것이 그런 다양한 입장들이 중첩되면서 오버랩되면서 패러디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 인용된 시 말고도 이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연작시에 보면 다양한 대중문화가 패러디 되는데, 그 중에서는 광고, 이 당대 1990년대에 텔레비전에 주로 많이 홍보되었던 여러 가지 상품 광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파리그라상이라든지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만다린, 이건 중국 음식점인 것 같아요. 중국 음식점. 그런 다양한 이 욕망의 시스템, 그것에 대한 어떤 풍자가 들어있는 작품입니다. 조금 살펴봅시다. 자연과 시적 자아의 속 깊은 교류를 통해 따뜻한 정서를 보여주는 전통적 서정시의 양식. 이게 1번입니다. 첫 번째, 아까 그 하나대, 정거를 가는 하나대를 바라보며 이 작품이 바로 이런 설명에 해당됩니다. 그것이 전통 서정시의 양식입니다. 소비 대중문화의 이끌림과 비판. 자, 이끌림은 매혹당하는 것입니다. 매혹이 없으면 이런 시를 쓸 수도 없겠죠. 시인 자신도 이런 압구정동의 이 소비 문화를 뭡니까? 즐기면서 한편으로는 비판적인, 풍자하는 그런 이중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제 이전의 시들과 다른 이 대중문화의 패러디를 쓰는 90년대 젊은 시인들의 차별성입니다. 비판만 보여주는 게 아니란 거죠. 이전에도 이미 1930년대 문명비판이라는 용어로 대표되는 모더니즘 시인들이 1930년대에 도시 문명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시들을 많이 썼죠. 이미 그때부터 문명 비판시라는 형식으로 도시 문명을 비판했는데, 그들과 다른 차별성은 90년대에 이 대중문화에 대한 패러디를 쓰는 시인들은 한편으로는 그 소비 대중문화 혹은 도시 문화에 매혹당합니다. 자기도 그 문화를 즐기는 거죠. 동시에 한편으로 그것의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줍니다. 이중적 태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패러디 양식으로 나타납니다. 종합해서 보면 전통 서정시 양식과 패러디 양식이 공존하는 것을 역시 유아의 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시집입니다. 이 두 번째 시집입니다.
두 번째 시집이 바로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라는 시집이거든요. 첫 시집 때는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 두 번째 시집, 이 시집으로 인해서 대단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첫 시집은 무림일기라는 시집인데 무협지 문체를 이용해서 당대 정치 풍자도 하고 이렇게 한 시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무림일기도 다시 재출간이 되면서 인기를 끌게 되죠. 자, 첫 번째 인용한 작품은 한화대로 상징되는 문명의 대척점을, 이것은 순수 자연의 공간입니다. 서정시의 기법을 통해 보여준다. 이때 한화대 시편들은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이미지를 과거의 추억에 두고, 이미 이것은 과거입니다. 순수 자연의 공간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을 회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꿈결처럼 지금은 사라진, 상실된 그 순수 자연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억의 방식으로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위에 그것의 상실을 안타까워하는 현재의 시선을 교차시키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바로 1번 작품이 바로 그런 특성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제 압구정동 시편인데 여기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배나무 숲의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는 욕망의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본주의적 욕망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젊음의 거리. 그래서 체제가 만들어낸 욕망의 통조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시중에 한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체제가 만들어낸 욕망의 통조림인 압구정동의 화려한 유혹의 그림 밑에 압살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는 1번은 전통 서정시의 양식이고 2번은 대중문화의 패러디 양식이지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순수 자연의 공간은 과거의 공간으로서 지금 현재는 사라졌고 지금 현재는 자본주의 욕망이 활기를 띠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유아시에 대한 논의 중에서 유아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평을 썼는데 중요한 쟁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한화대 계열의 시, 아까 순수 자연의 서정시 계열입니다. 압구정동 계열의 시, 이것은 대중문화의 패러디 시입니다. 그 두 개가 공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쟁점, 즉 논쟁의 관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본래적 순결성의 세계에 대한 그리움과 고도 산업사회의 소비 문화에 대한 풍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양식적으로 보면, 주제적으로 보면 이런 관계고, 첫 번째 시는 유형은 본래적 순결성의 세계에 대한 그리움이고, 두 번째 시는 고도 산업사회의 소비 문화에 대한 풍자입니다. 양식으로 보면 서정시 양식과 패러디 양식의 관계입니다. 두 개가 공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자, 남진우 평론가는 유아의 시는 첫 시집에서 보여주었던 두 가지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세계를 더듬어 가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평론가 이강호 평론가는 유아는 뿌리 없는 문화에 대한 비판과 그 뿌리에 대한 복원이라는 과제의 동시에, 자, 이게 동시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러나 병렬적으로, 자, 이 말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병렬적으로 하니까 두 개를 나란히 전개해 가고 있다는 거죠. 서정시와 패러디시를 나란히 밀고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박철아 평론가는 병렬적으로 보이는 두 갈래의 구분을 가로질러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시적 태도가 있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문학 평론가들의 이 관점이 조금씩 다르죠. 다른데 그래서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 두 계열의 시의 관계가,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인용하고 읽어본 것에 의하면 다 일리가 있는 얘기들입니다. 한편 필자는 이제 이것으로는 나를 얘기합니다. 이 두 계열의 시적 관계를 제1시집에서 제4시집에 이르는 전체적 전개 과정 속에서 조망하며 좀 더 큰 시야로
이제 이 첫 번째 시집에서 네 번째 시집까지 거시적으로 보면서 자, 이 두 유형의 두 계열의 시의 관계를 어떻게 본 거예요? 서정시 계열과 패러디시 계열이 통합되고 분화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시집에서는 이 두 개의 양식이 통합되어 나타나고 하나로 통합되어 나타나고 어떤 경우는 분화되어 나타난다. 두 개의 계열로 나란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괴리와 딜레마를 해결해 나갔다. 그러니까 유아시인은 초기 시부터 이 순수 자연시, 순수 서정시와 패러디 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경향의 시를 동시에 쓰면서 어떻게 이것을 자기 시세계에서 지속해 나갈 것인가, 통합해 나갈 것인지 분리해 나갈 것인지 이것이 그에게는 중요한 과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시집부터 사시집에 이르기까지 서정과 패러디 양식의 통합과 분화, 어떤 경우는 이 두 양식을 통합시켜 나갔고 어떤 시집은 이걸 분화해 나갔다. 즉 나란히 병렬시켜 나갔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시인으로서의 시적 추구의 어떤 딜레마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했다라고 나는 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유아시에 대해서 이러한 쟁점이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성규환 씨와 박상순 씨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번 학기에 여기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시인은 건너뛰고요. 성규환, 박상순은 건너뛰고 자, 이제 6장 맺은말로 가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이니까 우리 학생들은 복습을 위해서도 이 6장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글은 한국 현대시의 전개 양상을 실험과 초월이라는 주제하에 시사적으로 점검했다. 즉 하나의 시대만 고찰한 것이 아니라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시의 역사, 시사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의 대표적인 시인들, 이러한 경향을, 이러한 관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인들을 특징을 고찰하는 방식으로 전개했습니다. 60년대부터 90년대에 현대시의 측면을 하나의 측면, 조감하면서 굉장히 그래서 이 글은 조감도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조감도. 많은 경우로 전체를 내려다보는 거죠. 쟁점이 된 몇몇 시인들을 중심으로 기존 논의를 점검하고 성찰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그동안 현대문학의 연구 관행이 되어온 모더니즘, 리얼리즘의 이분법, 이 문제틀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것이 바로 이 실험과 초월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연관해서 살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본 것이 60년대의 김수영과 김춘수였습니다. 시적 실험과 초월의 양상이 김수영과 김춘수의 경우에 나타나는데 김수영의 후기시는 서시에서 언급된 첨단과 정지의 변정법이 풍자와 해탈로 전개되고, 풍자와 해탈이라는 용어는 누이야 장하구나라는 시에 이 용어가 등장하죠. 서시라는 시에는 첨단의 노래와 정지의 미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첨단과 정지의 이분법, 이분법이라기보다는 변정법, 내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분법은 잘못 얘기한 것입니다. 첨단과 정지라는 양극단을 변정법적으로 지향하는 그런 시도를 서시가 보여주었다면 누이야 장하고나에 나오는 풍자와 해탈이라고 하는 이 변정법을 역시 시도하고 이 양극을 계속 변정법적으로 지향하면서 나가는 것이 시적 비약을 이루고 마지막에 나타난 것이 풀이다 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풀 이후에도 계속 이 변정법을 지향해 나갔을 텐데 그래서 시의 완성이라는 경지까지 그것은 끝없는 목표죠. 그죠? 완성될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지만 시 완성이라고 하는 목표는 하지만 끝없이 이 양극을 변정법적으로 지향해 나갈 때 그 목표 지점이 되는 것인데 풀 이후에도 그런
추구를 계속 했을 것이지만 아깝게도 사망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풀이 마지막 작품이 되었죠. 따라서 김수영의 시적 여정은 모더니즘에서 리얼리즘으로의 전이가 아니라 또 모더니즘의 테두리에서 그것을 극복한 것이라기보다는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을 변증법적으로, 여기도 잘못됐습니다. 저항이 아닙니다. 지향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우리 교재에는 잘 고쳐졌는지 보겠습니다. 네. 예. 교재에는 이것이 이 오타가 잘 고쳐져서 책이 나왔네요. 출간이 되기 전에 아마 수정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이 스크린에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항이 아니고요. 변증법적 지양을 통해 시적 완성을 추구했다. 지금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김춘수입니다. 김춘수는 시뿐만 아니라 시론도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 특히 무의미시, 그가 주장한 무의미시는 역사와 이데올로기의 억압을 정오하고 미워하고 시에서 의미를 배제하려고 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폴 발레리라는 프랑스인이 말한 순수시와 가까운 것이고, 에즈라 파운드가 말한 멜로포이아, 음악시와 파노포이아, 형태시와도 맥락이 닿는다. 즉, 이 두 가지 시의 유형은 논리시, 노고포이아, 로고스를 얘기하는, 의미를 위주로 얘기하는 논리시하고는 다른 것이니까, 에즈라 파운드가 그렇게 시를 세 가지로 나누었거든요. 음악시, 형태시, 의미시, 논리를 위주로 쓰는 의미시. 자, 그리고 김춘수의 시는 판단 중시의 사물시, 처용의 탐구로 나아가고 현실에 대한 회의, 존재론적 불안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김수영의 시가 풍자와 해탈을 두 계기로 삼아 변증법적 지향, 여기 나오죠? 지향 추구한 반면에 김춘수는 해탈의 방향을. 김수영은 풍자와 해탈을 종합하려고 했고, 김수영은 해탈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풍자가 아니라 해탈 한쪽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한 것입니다. 이제 70년대 바로 김지하의 경우입니다. 전통 연희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현한다. 그러니까 김지하가 이미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 80년대 가서 김용택이 바로 전통 양식의 재현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김용택의 그 실험도 사실은 김지하가 보여줬던 것을 개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중적 현실 토대 위에서 김수영 시를 개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수영 시는 소시민적 어떤 계급의 위치에 있었는데, 그것을 김지하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김지하는 민중적 계급 관점에서 그것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비판만 한 게 아니라 비판하면서 개성했다. 비판적 개성을 했다. 그래서 초기 시의 어떤 저항의식이 후기 시로 가면 생명의식에 눈을 뜨고 이론적 통일의 세계로 간다. 그래서 이원성이 무화된 것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생명의 근원이라는 이론론적 세계에 기초하여 역동적으로 살아났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바로 중심의 괴로움이라는 작품에서 중심과 확산의 힘 사이에서 긴장이 형성된다. 김수영의 풀이 보여줬던 풀과 바람의 그 관계가 풍자와 해탈의 관계를 포함한다면 이 중심의 괴로움이 보여준 중심과 확산의 긴장도 바로 그런 풍자와 해탈의 변증법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80년대 우리가 황지우와 김용택의 경우, 바로 황지우가 서정시와 해체시의 두 양식, 서정시와 형태 파괴시, 그죠? 그리고 이것이 다시 혼합되는
특성을 두 번째 시집과 세 번째 시집에서 보여준다. 김용택의 경우 첫 시집 섬진강에서 나타났던 그 서정시 양식과 판소리 등 전통 양식의 재현 양식이 공존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시집 이후에 그것이 혼합된다. 그것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유아시의 경우에 두 번째 시집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해서 순수 서정시의 한화대와 대중문화의 패러디를 보여주는 압구정동 시가 역시 공존해서 병행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유아시의 과제는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서정시 계열과 패러디 계열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가, 그죠? 그것이 그의 과제였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는 시적 실험과 초월이라는 이 관점에서 총 6명의 시인들, 우리 교재에는 8명이 제시되어 있지만 6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살펴볼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번 중간고사 범위까지 지금 한국 현대 시인들의 중요 작품들, 중요한 시인들과 중요 작품들을 살펴보았는데 3개의 단원, 3개의 논문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인들의 시세계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다루고 있는 그 구성의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지훈 씨는 조지훈 씨의 청각적 이미지와 시의식 연구라는 이 논문에서 조지훈 씨의 청각적 이미지를 크게 자연의 소리, 악기의 소리, 침묵이라는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이 논문 한 편 전체가 조지훈 씨 세계를 연구하고 있는 그런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그런 논문입니다. 이런 논문의 형식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죠. 두 번째는 전후 모더니즘 시의 음악성과 시의식 연구라고 하는 이 제목 하에서 1950년대 시인들 중에서 특히 공동시집 전쟁과 음악과 평화와라는 공동시집을 낸 김종삼, 김강림, 전봉권의 시를 각각 비교하는 큰 틀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전후 모더니즘 시고 또 전쟁의 폐허를 음악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게다가 공동시집까지 낸 이 세 시인을 그 어떤 변별성의 관점, 차별성의 관점에서 음악성과 시의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면서 세 시인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각각 김종삼도 한 3편 정도 작품을 선정해서 어떤 하나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고, 김강림도 3편 정도, 전봉근도 3편 정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논문은 3명의 시인을 비교 연구하고 있는 그런 관점이고, 이때는 동시대죠. 1950년대 전후시라고 하는, 그리고 1957년에 나온 공동시집에 수록된 작품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니까 동시대를 3명의 시인을 비교한 것입니다. 한 편의 논문에서, 소논문에서요. 근데 지금 이제 세 번째 논문은 시사적으로 60년대부터 90년대를 관통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총 8명이죠. 8명의 시인을 시대별로, 그러나 큰 틀에서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시적 실험과 초월이라는 하나의 공통분모 속에서 시대를 관통해서 8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한 편씩만 인용하고 분석했지만 사실은 이때 이 시사적 관점에서 한 편만 분석하고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 시인의 초기 시, 즉 첫 번째 시집에서 두 번째 시집, 세 번째 시집으로 전개되는 그 시적 흐름을 양식적 측면에서 서정시, 패러디시, 뭐 또 형태 파괴시, 또 뭡니까? 전통 재현시, 이런 식으로 시의 양식적 측면에 주목해서 시사적으로 또 어떤 특정한 관점에서, 그죠? 시적
실험과 초월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어떤 관점을 채택하고 논문이 쓰여질 수 있고 그것이 동시대를 연구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시사적 관점으로 연구 대상을 할 수도 있고 한 시인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고 세 명의 시인을 비교하면서 연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대표적인 이 논문의 뭐라 그럴까요? 방식이라고 할까요? 논문의 구성 방식을 하나씩 샘플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이 이제 이번 학기에 과제물로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제출을 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피드백을 할 예정인데 거기에는 어느 방식을 채택하면 좋을까요? 지금 두세 편을 어느 한 시인을 선택해서 두세 편을 가지고 엮어서 어떤 자기가 나름의 관점으로 엮어서 분석하고 해석해서 뭔가 얘기를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는 두 번째 논문의 각 파트, 김종삼, 김강림, 전후 모더니즘 시의 음악성과 시의식 연구라는 이 논문에서 2장, 3장, 4장이 김종삼, 김강림, 정봉건 이렇게 각 파트잖아요. 그 각 파트의 시인들이 세 편의 시들을 엮어서 어떤 하나의 관점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착상을 해서 두세 편이니까요. 두세 편의 시를 통해서 한 시인의 시세계를 한번 살펴본다. 그게 전집을 통해서 살펴보면 더 좋고 꼭 전집이 아니더라도 한 시인의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한 이 시인들이 다 해당됩니다. 유화까지 해당되겠죠. 황지우, 김용택 유화까지 조지훈부터 시작해서 그 중에 이제 한 명을 선정해서 그 정도 두세 편을 특징 자기가 그 나름대로 포착한 그 특징적인 걸 잘 찾아서 두세 편을 그렇게 잘 한번 독립적으로 한 편 한 편을 그냥 분석하는 게 아니고 두세 편의 어떤 일관된 어떤 맥락을 찾아서 분석과 해석을 시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주제도 잡고 제목도 정하고 이 두세 편의 작품 속에서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바가 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분석과 해석이 자기가 이 리포트 혹은 과제물 혹은 논문을 통해서 주장하려고 하는 것과 그죠? 부분과 전체 사이에 이 뭡니까? 맥락이 잘 통해야 되겠죠. 그래서 논지가 작품 분석과 해석이 자기가 이 글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논지와 연결이 되는 그 연결고리들을 잘 찾아서 해봅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소논문을 쓰거나 또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는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쓰는 가장 기본적인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1차 과제 마감일까지 좋은 과제물을 나름대로 잘 준비해서 작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